저는 이제 110회 정보관리교사 최우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1교시를 담당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는 이제 각 반 멘토님들이 나와가지고 해설하고 그 각 반에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반 소개를 짧게 하고 이제 각 멘토별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그때그때 함께 얘기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앉아서 1교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단 문제추인데 일단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계속 비슷해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보시면은 AI 빅데이터 쪽이 5문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5문제 출제가 됐고 CAOS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기본만 오늘 수업하다 이제 오늘 CAOS 수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빨리 볼 걸 왜 이걸 마지막 주에 봐서 이런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회차는 이제 좀 특이하게 COS가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영하고 DB 각각 3문제씩 출제가 됐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 없이 각 도메인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었다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에서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딱 기본 개념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다듬으셨다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짧게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후에 이제 배포가 되면은 그때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실은 중이에요, 중. 그렇게 난이도가 완전 확 높다라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도 안 들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2교시가 조금 문제가 난해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2교시 치고 집에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각 시험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끝까지 남아 있던 시험장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거의 다 빠져나갔었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가는 반은 한 반 정도가 나가는 반도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2교시 끝나고였습니다. 그래서 2교시가 조금 난해했지만은 이제 3, 4교시는 좀 난이도가 다시 조금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풀이를 할 수 있었으나 또 쉽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장점을 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난이도는 중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들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토크만, 두 번째는 TM, SM, SOM.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던 내용인데, 그래도 지워서 쓸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었고, 머신러닝 성능 지표, 형상 관리, 그리고 객체 간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보 은리, 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관점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노테이션, 정적, 동적 SQL, RIP하고 SPF, 언터미턴트 컴퓨팅. 이것도 보자마자 고민했죠, 그죠?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의외로 또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나왔고, 스토리지 가상화 나왔고요, PT 나왔습니다. 그리고 HBM 나왔고, 레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챙겼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해설자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TAM, SM, SOM 챙겼고요. 인터미턴트 챙겼고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화. 세 문제를 저는 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이 세 문제 정도를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한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크만 사다리 모델이고요. 터크만 나오면은 그냥 빌딩 5단계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사다리라고 놓다 보니까 약간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자, 빌딩 발달 단계별 특징이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포스노페아라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포밍하고 스토밍하고 노밍하고 퍼포밍하고 애저링하는 이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 한번 읽어보면은 특허만이 경영 이론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팀이 형성되고 발달되어가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포스노페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만나죠. 그때 이제 포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나고 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저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인가? 서로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스토밍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충돌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좀 알게 됐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때가 무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과가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퍼포밍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애저링, 휴회기 혹은 해상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5단계가 명시가 되고 각 단계별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점에서 여러 기법들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작성하신 분은 3단락에 어쨌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스토밍이야. 스토밍 기간은 짧아야 돼. 그때 많이 발생하는 게 갈등이야. 그래서 갈등 관리 기법을 3단락에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실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 스토밍 기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멱살 잡고 싸우나요? 어떤 분 답안에 이렇게 적었던데요. 또 회식 이런 거 적었어요. 회식. 그래서 회식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기숙사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회식보다는 문화 이해하기 뭐 이런 걸로 좀 적어가지고 좀 더 돌려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M은 SAO, SOM입니다. 근데 저도 실은 이걸 처음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단어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기법 관점에서 작성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은 선택은 했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종이를 한번 봐보세요. 스타트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 규모를 전체 시장, 그리고 유효 시장, 그리고 거점, 이걸 수익 시장의 단계로 구분해 놓고 핵심은 뭘까요? 수익 시장이 극대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고 방법론이고 기법이라는 것들이 모여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퍼널 어널리시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외에들도 이러한 형태를 띠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가 대입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를 한다면 선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수익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더 동일한 규모를 가진다면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 알았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전체가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가치 모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특징에 봐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 및 중간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고객 유치 기대 매출을 가시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퍼널리시스도 보시면은 그 깔때기 모양에서 깔때기가 인지하고부터 매출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영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얘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봐보시면 자, 전체 시장 관점 TAM에 보시면 시장 추정 도구로 구글링이라든지 리서치 기관 통계 보도 자료 등을 참조한다. 전체 시장 우리가 딱히 이제 전체 시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유효 시장은 뭐 이제 페르미 추정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널도 마찬가지, 코호트도 마찬가지, 그 외에 뭐 A/B 테스트도 마찬가지. 자, 그럼 아니면 STP 기법. 우리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법이죠. 자, 그런 것들도 여기에 쓰셔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시장 부분의 거점시장 요 내용은 거점시장이 될 수도 있고 수익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의는 되어 있지만은 비슷한 느낌으로만 작성이 돼도 예를 들어서 ROI 측면에서 작성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빗나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한 문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작성을 하고 3단락에는 사례 기반으로 특정 비즈니스 영역을 사례로 제시를 하고 보여주시면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푸신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야,
연기가 대단한 두 번 푸셨어요.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안 푸셨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딱 두 번 푸셨어요. 두 분. ROI 관점으로 썼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채점관이 내가 출제자가 애써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쓴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그냥 이뻐 일단. 그냥 일단 이쁘고요. 그리고 B 또 ROI로 썼어. 아, 그럼 또 모릅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다음은 머신러닝 성능 지표와 진짜 많이 준비했던 토픽이에요. 자, 근데 제가 실은 지난번에 저희 멤버들하고는 벌써 만나서 리뷰를 한번 했어요. 지난 시험 치고 일요일날 바로 만나서 리뷰를 했는데, 자, 머신러닝의 성능 지표라고 했죠. 자, 머신러닝은 유형이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도, 비지도 학습. 자, 지도에서 뭘로 또 나눠져요? 분류하고 회귀.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분집, 차원 축소, 연관 규칙이라는 거 나눠져요. 저 근데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머신러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치시고 각각 성능 지표를 제시를 해줬을 때 가장 베스트의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보니까 뭘로 푸셨냐? 혼동행렬의 지표들로 답을 쓰셨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맞은 거긴 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다 쓰신 분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채점관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답인가? 내가 문제를 잘못 냈나?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냈나? 라고 또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뭘 많이 썼다? 혼동행렬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조금 더 쓰신 분은 F 베타 스코어까지 작성을 하시고 ROC 커브로 마무리하는 그 루틴을 작성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기다려 보시면 최소 6점 이상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법들 한번 아까 제가 분류는 쳐드렸고 이제 분류 모델의 이제 성능 평가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동능력 기반의 이제 ROC 커브까지 그 ROC 커브에서 AUC 면적이 1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계 모델은 예측값과 실측값의 수치적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루트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민스퀘어 에러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군집 모델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실루엣 계수 그리고 혹은 엘보 메소드 이런 기법들을 쓰게 되고 연관 규칙은 선택지표가 어떻습니까? 연관 규칙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작성하시면 되고 차원 축소도 여기 있는 비슷한 값들 즉 루트 민스퀘어 에러 혹은 약간 내 차원 축소 기법은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층 평가 지표가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분산 비율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이제 알고리즘 측면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쓰셨다면 뭐 거의 7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왜? 다 분류 모델로 성능평가 지표를 지금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형상관리의 개념과 형상관리의 기준선. 자, 이건 종이를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모든 산출물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프트웨어 가시성, 추적성, 무게성을 부여하고 품질 보증을 향상시키는 기법이에요. 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가시성, 추적성, 무결성 요 단어하고 산출물이란 단어입니다. 산출물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가 형상 관리, 버전 관리, 소스 관리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가장 큰 개념을 모든 산출물을 지향을 하는 형상 관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절차가 뭐예요? 식통 관계라고 외우죠. 식별 통제 감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별할 때 그 기준선을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소프트웨어 SDLC 각 단계별로 적 기준선, 분배적 기준선, 설계 기준선, 테스트 기준선, 제품 기준선, 운영 기준선이라고 전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을 봐보면은 좀 과거에 빈출이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내용도 과거의 기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분설 시제온이라는 두 문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다 쓰신 분들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시는 이 각 단계별 베이스라인 문서들을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답이 되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험 기준선 이라는 거 잘 안 쓰시죠? 우리 테스트 할 때 베이스라인은 뭘로 쓰십니까?
뭐 쓰세요? 테스트 계획서. 그리고 또 뭐 쓰십니까? 테스트 시나리오. 이거 가지고 우리 기준선을 잡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작성이 되셨더라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원릭이에요. 그래서 정보원릭은 지금 몇 회에 걸쳐가지고 객체지향의 특징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정보원릭이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원릭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반드시 정의해야 될 거는 이제 캡슐화 측면에서 그 캡슐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캡슐화가 되더라도 각 접근에 대한 제어를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트 등의 비저빌리티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1달러이든 2달러이든 표현을 하셔야 되시고 그동안에 기출이 좀 되었다 보니까 이 작성하신 분은 소스 레벨까지도 좀 나와줘야지 이제 될 때 되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개발 쪽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희 반 분들한테는 물어보니 소스 코드 쓰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읽히고 주석으로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한 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적으로만 표현하신 분들도 6점 가까이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하고 아까 세 단어 말씀드렸으니까 개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구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모듈의 정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내부 항목에 관한 정보를 감추는 기법을 우리는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 어노테이션 유형과 기법. 자,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핵심적인 건 유형과 기법인데 이 유형과 기법을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유추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고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뭘 구분을 했었냐면 어노테이션하고 라벨링을 구분을 했어요. 자, 어노테이션은 사진 한 장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 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자녀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자녀 두 분이 만약에 남자였다라고 칠게요. 그럼 남자라는 정보를 또 알 수가 있고, 거기 놀러 가는 데가 저기 부산 해운대예요. 해운대라는 위치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금 여러 정보들의 주석을 다는 걸 우리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걸 학습 데이터로 쓸 건데, 남자 사진인지 여자 사진인지 두 가지 남자나 여자나 측면에서 그 자료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했다면 이때는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근데 언노테이션 유형 세 가지는 이미지 분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이런 것들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 검출물 다시요 객체 검출 및 인식입니다. 오픈CV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지 객체 검색하는 솔루션들을 써보면 이미지 특정 객체 사물이 있는 영역을 네모박스로 잡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객체 검출 및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근 AI CCTV 이런 것들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구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분할입니다. 그 아까 제가 어노테이션의 주석을 단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미지 분류에서는 클래스 라벨링 한다고 표현했었었죠. 자, 그리고 기체 검출 및 인식에서는 바운딩 박스 치는 거, 폴리곤, 윤곽선 잡는 거, 키포인트, 객체 정의하는 거, 라인, 구분, 그 강력력을 구분하는 걸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미지 분할을 픽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키워드 다 적으셨다. 손. 자, 맞아요. 우리는 안 적었어. 자, 이 문제를 풀었다. 손.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푸신 분들. 자, 그래서 풀으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키워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도 작성이 되면 충분히 방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정적 SQL하고 이제 동적 SQL입니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보고 반드시 나왔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QL문이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 고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컴파일쯤 SQL문이 확정되는 방식이에요. 자, 동적 SQL, SQL문이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시 다시 런타임 시점에 동적으로 생성되고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적 SQL과 동적 SQL은 가장 큰 차이로 알고 있는 것이 컴파일과 런타임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드 파싱을 하냐 소프트 파싱을 하냐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줬고 그 외에도 이제 절차적인 내용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쿼리문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시 작성하셔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아까 하드 파싱에 대한 부분은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드 파싱 개선 방법들을 작성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IGP하고 RIP와 OSPF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의 담당자, 즉 네트워크 담당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구간을 우리는 AS라고 하고요. 이 같은 AS 내의 라우팅 영역을 우리는 IGP, 내부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개, 즉 내부 라우팅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프로토콜이 RIP와 OSPF고요. 자,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A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그 경로를 최적화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기법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RIP와 OSP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보니까 RIP는 홉 카운트를 설정해 놓고 즉 홉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장비 간의 이동의 수를 이야기하는 숫자죠. 그래서 그 홉 카운트를 설정해 놓고 그 내에 혹은 그 범위 내에서 최적의 경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의하는 방식이 RIP. 자, 그리고 OSPF는 대역폭을 반영하여, 즉, 여기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링크 스테이트 기반에서의 그 연결에 대한 상태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목적지까지 최적화시킬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방식이 OSP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와 그 산식들 정의하는 방법들을 가볍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비교 메타는 최소 5개에서 7개 사이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좀 네트워크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패킷 전송 방식, 테이블 용량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스러운 내용들로 작성해 주셨으면 좀 더 공격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개념도 장점, 특징, 단점 뭐 이런 거 쓰셨으면 조금 방어적인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작성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미턴트. 자, 요거 푸신 분. 그쵸?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벌써 또 화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저희 반이가 한번 푸셨더라고요. 이전에 그 개념을 알고 계셨대. 근데 그 개념이 딱 어떤 단어로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에다가 이런 동력원으로 집어넣고 걸어 다닐 때 운동 에너지 발생하잖아요. 자, 이걸 에너지 즉 저장해가지고 쓰는 방식. 땅에 있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같은 것들 있죠. 이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다시 동력원으로 쓰게 되면 이런 걸 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전, 압전, 운전 뭐 이런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 개념 보면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컴퓨팅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에너지 하베스팅을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냥 그거 기반으로 쭉 쓰셨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즉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영역들을 나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ESS라든지 그리고 저장소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작성을 하셨어도 지금 쓰신 분이 없기 때문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마음은 합격이야, 그죠?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가상화예요. 전 스토리지 가상화를 떠올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레이드예요. 레이드. 스토리지 가상화가 맞습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디스크 저장소를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어쨌든 가용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분할해서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레이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정답 기반으로 가실 수가 있고 자, 근데 묻는 거는 유형별 특징이라고 또 물었어요. 유형별 특징. 그래서 유형을 몇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위치에 따른 유형과 가상화 계층에 따른 유형. 위치에 따라서는 호스트, 네트워크, 어레이 기반 가상화를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는 블럭, 파일,
객체 기반 가상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실은 키워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블럭, 파일, 객체 요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나와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드 그런 것들 3달락 혹은 뭐 나스, 산 이런 것들도 3달락에 적어주시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ET는 뭐 이제 많이 준비를 했던 토픽이어가지고 정의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면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프로세스와 방법, 지식을 총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기법들을 쓸 수 있냐라고 나에 보시면 도구라고 해서 쭉 나열돼 있어요. 차분 프라이버시, 합성 데이터, 영지식 증명, 동형 암호화, 그리고 실험기반 암호화, 안전한 다자간 연산, 연합 학습, 분산 분석, 책임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방법, 이런 것들, KLT, 이런 것들 쓰셔서 충분히 답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방어가 됐을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HBM 뭐 하도 준비했으니까, 그죠? HBM 뭐 시끄러운 토픽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해 DRAM 적층화 및 TSV 배선 기반으로 데이터 이동 병목 현상을 해소한 DRAM 적층형 고성능 저장 메모리입니다. 비발성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키워드 세 가지 나오네요. TSV하고 칩온 와퍼, 그리고 TCB.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많이들 쓰셨을 거고 그 외에도 이해 가에 있는 키워드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리콘, 인터포저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단어들까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현황을 적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HBM3E라든지 실제 생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HBM4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 현황들도 같이 언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AI하고 엮어서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그, 뭐, 이것부터 뭐 너무 많이 준비했고, 하도 많이 써본 토픽이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거의 다 작성을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정의 쓰고, 여기 있는 메커니즘하고 핵심 기술 쓰고 3단락에는 세 가지 유형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기본, 고급, 모듈 레그라는 세 가지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 봐보면 뭐 때문에 필요한가요? 대규모 언어 모델, 환각, 그리고 부적합한 프롬프트에 따른 오답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레그는 그런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고 핵심 기술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덱싱하고 검색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로 정의를 한다. 그 중간에 이게 벡터 테이블 다시요. 벡터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단어들까지 작성하시고 아까 세 가지 유형 기본, 고급 그리고 모듈 이런 레그의 유형까지 작성하시면은 좋은 답안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기출풀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인지반 멘토 하강님, 박세익 교수입니다. 2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갔어요. 그래서 1, 2, 3번은 좀 제가 하고 4, 5, 6번은 박대익 교수님이 어차피 투멘토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숙 때도 말씀드렸는데 2교시 시험이 전통적으로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가신 분 없으시죠? 네. 2교시 보고 많이들 가신다라는 그런 소문도 좀 있고요. 2교시 보고 많이 가셔야 채점하시는 분이 좀 적게 채점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2교시를 많이 좀 어렵게 냈는데 안 그래도 여기서도 보니까 중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나 좀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오늘 시간도 좀 제약이 있고 이제 지난주에 시험 보시고 가셨는데 깊숙하게 막 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돼 있나 중요한 사항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시험 문제는 우리 합숙에서도 좀 나왔던 좀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스의 이용 가이드. 근데 가번이 좀 걸립니다. 왜? 가이드에는 나하고 다는 있는데 가번은 못 보던 거.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다크 패턴. 못 들어보신 분 많았을 거예요. 2010년도? 2011년도?
요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기는 해요. 세 번째가 많이 나왔던 거버넌스. 많이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위험 관리 원칙 및 기준. 이런 문제 풀 때는 관리 원칙하고 기준이 뭐냐를 이제 개념 정의를 좀 잘하고 들어가야지 좀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위험 관리 원칙 서브노트에 어디에 있었지 이거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준 이거 어디 있었지? 내가 본 서브노트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야 되나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원칙 그다음에 기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시잖아요. 그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푸실 수 있고 요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좀 보면 좋은데 표준 같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위험 관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게시분 대통, 그죠?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위험 관리는 게시분 계획, 식별, 분석, 통제, 게시분, 대응, 통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프로젝트라고 안 하시고 클라우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많이 보았던 27001, 27017, 27018 요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서 원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위험관리 원칙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획, 식별, 뭐 분석, 통제, 대응, 통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위험 관리를 한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이 기본이 되는 표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표준들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기준들 좀 마련해서 적어 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들은 게시분 대통과 그다음에 IS 27001, 17, 18 요 세 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온 것들이 보안 대책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 사스의 이용 가이드라인 보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그다음에 계약 준비, 그리고 이용, 그다음에 이용 종료 뭐 이렇게 5가지인데 실제 이용하기 전에 계약 준비를 할 때 보안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보안성 검토는 하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 수립에서는 크게 요거 조금 기억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많이 써먹으니까 꼭 여기서만 아니더라도 국가정보보안 기관 지침에서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용 준수할 때 요거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돼. 요건 내부망으로 보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보안 기반 지침은 구축할 때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축할 때 이건 이거야. 구축할 때 이건 내부망으로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는 구축을 다 했으면 운영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 관제. 사이버에 대한 침입이 있나 없나 이런 관제들에 대해서 너네들도 관제를 수립하고 해야 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사이버 업무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저희도 사업하면서 정보화 사업하기 전에 보안성 검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안성 검토, 즉 보안성으로 위배되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요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 기간이 있으면은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의뢰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 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 시스템에서는 보안성 검토가 돼서 보안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검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용할 때 그래서 뭐래요? 서비스 수준 협약도 맺죠. 이용하기 전에 이거의 기간은 얼만큼 되는지, 대상은 얼만큼 되는지, 품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협약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 주실 거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응, 확신, 지지고 이렇게 줌을 해서 가응, 확신, 지지고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지속성, 지원, 고객 대응. 그래서 SLA, 클라우드 SLA 품질 성능, 가용, 확신, 지지고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크 패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에 정확하게 기억나요. 해링턴인가 뭐 이런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도 이거 다크 패턴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크, 안 보이는 패턴.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 이익을 편취하는 말 그대로 범죄 행위, 실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다크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부 유형을 나누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설지에서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편, 오, 방, 압 네 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달라게 해서 네 가지의 유형을 요런 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나달라게 해서 쭉 설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편, 오, 방, 압 네 가지 각각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뭐냐면은 자동으로 막 갱신시켜. 보지도 안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는 뭐 유용한 정보라고 봤더니 안에 뭐 마케팅 동의하고 봤더니 그 안에 결제를 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다 다크 패턴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숨겨진 질문, 안에 막 숨겨진 질문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체크를 해버리면은 서비스에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동 갱신을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크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거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한 12가지의 패턴으로 좀 나타났고요. 책도 좀 썼어요. 다크 패턴의 비밀이라는 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좀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응 방안은 사업자 측면과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으로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웹사이트에 이런 거를 할 때 비용을 다 표시를 하고 알림 고지하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유익이 읽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됐어요. 실제 법으로 제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보다는 다크 패턴이 지금 어떤 것들인지 네 가지의 유형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 노, 방, 압. 그러면서 이거의 대응 방안은 사업자 측면과 그리고 소비자 측면으로 나눠서 대응 방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하고 소비자 측면에 이런 것들을 막 나눠서 쓴다라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편법을 취하면서 이 범죄 같은 걸 할 때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측면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 방안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규제 방안 좀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우리 메타인지반에서 제가 거버넌스 얘기할 때 여러분들 IT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IT 거버넌스를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거버넌스란 말 자체가 실제 찾아보세요.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이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협치, 민간 협치 이런 우리말로 바꿔야 되면 좋지 않냐라는 막 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요게 끊이지 않고 거버넌스란 말이 쓰여요. 왜냐면은 실제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분들이 있어 보인대요.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 거버넌스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붙으면 다 거버넌스가 돼요. 그죠? IT에 붙으면 IT 거버넌스, 데이터에 붙으면 데이터 거버넌스. 최근에 또 어디에 붙었어요? AI에 붙었어요. 인공지능 거버넌스.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이 문제를 대할 때는 이렇게 IT 거버넌스라고 보지 마시고 요거 자체를 보면서 거버넌스의 의미를 좀 정립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거버넌스가 뭐예요? 기존의 이 거버넌스 이건 정부라는 거 있잖아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의 이 개념으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전달되고 해서 요 그림은 좋습니다. 전략적 연계 전가이자성이라고 외워서 전략적 위험관리, 자원관리, 성과측정 같이 전달하면서 결과를 같이 전달하는데, 이게 기존의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 의사도 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어떤 것들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CEO만으로 막 이 기업을 운영하던 것이 CF도 있고요. 그다음에 CTO도 있고요. 막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만으로 아니면은 IT가 없이 경영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연계도 해야 되고 위험 관리도 자원 관리도 성과도 측정해야 되고 가치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의 자성으로 이렇게 쓰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성과도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가 전달이 돼야 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기업의 비즈니스와 전략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죠.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가 많죠. 위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인공지능 하면서 지표라든지 자원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됩니다. 나타난 성과도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이 IT 거버넌스라고 보지 마시고 정가의 자성을 가지고서 내가 익힌 개념을 정립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IT 거버넌스에 다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로 해서 이 부분을 측정 지표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IT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 데이터 거버넌스, AI 거버넌스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IT 거버넌스가 다시 나온다고 하든 데이터 거버넌스 나오든 AI 거버넌스로 나오든 충분히 답안을 좀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IT 거버넌스에서는 대표적인 이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래서 코빗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모평지로 그래서 모니터링, 평가, 지휘의 체제로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서 모니터링 되면서 이 IT가 실질적으로 잘 전략적으로 연계되면서 위험 관리도 잘 되고 가치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프레임워크로 측정되는 코비 프레임워크도 있다라고 하면서 3번까지의 문제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거버넌스는 말씀드리면은 IT 거버넌스 하나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큰 거버넌스를 보시고 그 안에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무슨 AI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이어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쓰신다면은 앞으로 IT 거버넌스가 아니라 다양한 거버넌스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4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인지 반에서 우리 하강림 멘토님과 같이 이번 세션 같이 진행하게 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9회 정보관리 기술사 박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졸리시죠? 되게 많이 졸리시죠? 공부를 많이 해왔던 저도 남의 얘기 듣고만 있으면 되게 졸리거든요. 진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도 방금 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공부 시작한 지 혹시 1년이 안 되신 분 계실까요? 1년 안 되신 분? 네, 1년 이하. 그리고 1년 이상이신 분? 네네. 저는 2014년 정도에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합격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중간에 한 2년 쉬다가 쉬는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로 여러분들께 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기출풀이인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지식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쓸지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2교시 시험 메커니즘이 6문제 중에서 우리는 4문제를 써야 되고요. 나한테 주어진 답안은 총 14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호불호 갈리긴 하지만 한 문제당 3.5페이지 이상을 써야 돼요. 물론 3페이지만 써도 된다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3.5페이지를 내가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를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묻지 않은 거를 10페이지를 쓴다 한들 그 문제는 15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묻는 게 뭘까라고 먼저 의도 파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4번, 5번, 6번인데 4번 문제 볼게요. 대규모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저지연 기술과 스케일링 확보 기술, 그리고 DCI, 데이터 센터 간의 커넥션 기술을 나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한 데이터 센터도 아니에요.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예요. 내가 경험해본 AI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저는 챗GPT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챗GPT를 딱 생각을 두고 오픈 AI가 서비스를 해요. 그때 지연이 있으니까 지연하지 말아야 할 기술을 나한테 묻는 것 같고, 그리고 대규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오토 스케일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나한테 스케일링을 묻는 것 같다. 나는 지금 몇 가지 메타데이터를 또 뽑아봤습니다. 문제를 딱 보고 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서비스가 안 돼요. 안 되더라. 그쪽 업체들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간의 기술을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 연결을 해보니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고 스케일링이 확보가 되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 너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3.5페이지를 좀 더 풍성하게 쓰려면 이 AI 서비스를 녹여야 됩니다. AI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만약에 오픈 AI 직원이에요. AI 서비스는 학습과 추론이 있습니다. 제가 챗GPT 가지고 파인튜닝 해봤는데 파인튜닝하는 과정에서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자, 볼게요. 네, 그래서 4번 문제부터 풀어보면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학습 방식이 있고 그리고 추론할 때의 시점이 있는 거죠. 가장 맨 먼저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 기술들을 맨 처음에 필요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께서 1단락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도 파악을 먼저 하시게 된 다음에 나는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저지연과 스케일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 참 좋습니다. 라고 칭찬 먼저 때려주면 이 문제는 채점자가 참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지연 기술과 스케일링 확보, 이것도 관점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학습 과정에서의 저지연도 있고 추론 과정에서의 저지연도 있는 거죠. 그 관점을 내가 이 목차에다가 녹여내면 채점자는 이건 좀 안 해? 라는 생각 가지면서 고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저지연 기술도, 스케일링 기술도 단순히 AWS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의 스케일링 기술이 아니라, 그리고 스케일링도 인프라 차원에서 스케일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스케일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양한 관점을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케일링 기술을 이 문제에 녹여내면 고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기술은 뭐냐? 센터 간에 통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희 회사는 메인 센터와 디얼 센터가 있어요. 메인 센터와 디얼 센터 사이에서는 광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DWDM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때 이러한 기술들을 녹여내면 고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이 문제는 2교시에 나왔던 토픽들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다크 패턴. 다크 패턴도 이 문제의 답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토픽이었고요. 그리고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도 이 ESG의 지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답안을 풀어내면 조금 더 고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SG도 이 문제를 나한테 왜 물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들 많이 졸리시죠? 혹시 ESG에 대해서 언제쯤 처음 듣는지 아십니까? 나왔는지? 저도 이 기출풀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ESG 이런 용어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그 아이가 답한 거는 2004년도에 유엔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Who Cares Wins라는 그런 타이틀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적 조건이 아닌 비재무적 조건도
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저도 주식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ESG를 고려한 업체가 주식을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 돈을 관리할 때 ESG에 대한 지표를 관리를 하는 업체들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 타이틀이 책임 투자거든요. 물론 주식만으로서의 이 답안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개를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주식 투자 측면에서의 판단 기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융합을 해서 답안을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ESG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Environment, 뭐 기후에 대한 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 에너지 절약, 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전가위 작성이라는 IT 거버넌스 있죠. 그 키워드를 여기에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크 패턴. ESG의 뭐 소셜 같은 측면인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이 회사는 관리를 하고 있느냐. 다크 패턴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토픽을 같이 연계를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9회 때 합격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이 트랜잭션 격리 수준,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119회 때 처음 나왔어요. 1교시 문제로. 언제 나오나 그때 제 멘토님이셨던 하강민 멘토님께서 이 문제는 꼭 나올 거야 라고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1교시를 풀어서 저희 7.3점 맞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목차나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근거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트랜잭션 격리 수준은 뭐냐? 이제 공부를 이제 1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트랜잭션의 4가지 기본 성질 ACID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시성과 일관성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의 ACID, 아이솔레이션의 레벨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니까 되더라. 누가? DBMS를 만드는 밴드사들이 같이 그 개념을 이어서 녹여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격리 수준을 하는 이유가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동시성과 일관성. 격리 수준이 낮으면 동시성이 높기 때문에 성능이 같이 높아지고 격리성이 높아지면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 4가지 단계의 고립성 수준. 리드, 저는 언커리 C로 외웠는데 리드 언커미티드, 리드 커미티드,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네, 이 총 4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를 내가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이 4가지를 사례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동시성과 일관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가지 관점을 나눠서 이 4가지 단계를 하나 형태대로 풀어가시면 조금 더 풍성한 답안이 될 것 같고 반드시 4가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만 찝어보면 리드 언커미티드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리드 언커미티드라는 말은 트랜잭션이 2가지 이상 돌아갈 때 2개의 트랜잭션 중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커밋하지 않은 특히 A라는 트랜잭션과 B라는 트랜잭션이 있을 때 A라는 트랜잭션이 특정 계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쳤어요. 아직 커밋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B의 트랜잭션이 그 계좌에 대해서 읽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커밋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읽어가면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ACID를 보장할 수 없다. 단 성능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시리얼라이저블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만들어서 해라 라는 게 시리얼라이저블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개념을 동시성과 일관성을 관점을 나눠서 이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좌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오반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고관영입니다. 134회죠. 그 기술풀이 3교시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좀 해드릴 건데요. 좀 크네요. 떨어뜨려야 되겠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출풀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도 1, 2교시까지는 열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다가 3교시쯤 오면은 좀 급격하게 이렇게 체력 하락하고 막 집에 가야 되나? 뭐 시험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3교시 안 하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시험 볼 때요. 네, 3교시가 근데 이번 134회 때는요. 3교시 문제를 딱 보다 보면 좀 할만한데? 좀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좀 있으셨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드는데요. S보험 그 비용 그거 빼고요. 일단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할만한데?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럼 이제 3교시 기출 풀이 해설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 S보험이 보안이에요, 보안. 네. 그리고 DB도 참 GIS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그냥 DB 쪽으로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제 DB 문제 맞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빅5 있죠, 빅5. 해당되는 이 문제를 출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딱 받으시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공학 쪽의 그 테스트 기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할만한데라고 했다가 이제 점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생기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예.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좀 답안을 좀 잘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결정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요즘 뭐 출제 경향을 보니까요. 딱 요 말처럼 신구의 조화를 떠올리는 것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 전통 토픽과 신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잘 버무려져서 나온 거 아닌가. 한 개씩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S보험. 저는 이거 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문제 보자마자. 근데 S가 또 소프트웨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ERP 공급망까지는 생각났죠. 근데 딱 보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죠. 지금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이제 올해 5월 달에 국가정보원 쪽하고 과기부 쪽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보물을 쓰시는 분이 좀 많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테스트 설계 기법이나 알고리즘 뭐 다차원적인 거죠. 요거 참 진짜 좀 그렇죠. 예. 이거 잘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그 GIS나 이런 쪽이나 그쪽을 잘 아시는 분이면 잘 쓰셨을 텐데, 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문제 중에, 해설자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무중단 어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 중인, 예, 무중단. 그래서 딱 떠올라갖고 이걸 배포 전략, 테스트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 쓰셨다면 이 문제도 좀 잘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중단 배포, 뭐 데브옵스, 뭐 이런 쪽. 그리고 알고리즘 복잡도는 뭐 빅5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딱 기억을 하셨으면 얘는 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시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그리고 다차원 세계 구조는 다차원 DB 구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 빅트리, 알트리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나셨으면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이거 잘 쓰시면 고득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아까 전에 2교시 저기 하실 때 그 1년 이하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일단은 토픽에 해당되는 지식도 굉장히 좀 저희가 기술사 시험 볼 때는 많아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얘를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밑에서 계속 프리집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집을 보면은 이대로 다 언제 10분 내에 쓰고 25분 내에 또 언제 다 씁니까? 네. 합축시키고 내가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정말 정확하게 박아서
그래서 써야지만 답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25점 나와요. 근데 저는 막 20점 나오고 막 그래요. 저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예, 똑같이 나도 업무를 알아서 공부를 해서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답안지에 표현하는 표현량이거든요. 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을 좀 작성을 해 나가시면서 좀 분량 맞춰서 계속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멘토님들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아니 내가 짧은 지식 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걸로 3페이지를 어떻게 쓰고 3.5페이지를 어떻게 쓰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답안지 작성 요령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 이런 거 무중단 뭐 보시면 뭐죠? 그 블루그린 까나리 뭐 이런 거 생각나시면 좀 접근 가능하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이 테스트 이거는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죠? 네, 1교시형으로 하나씩 나와도 되는 1교시형, 요건 1교시형 2개, 1교시 하나, 둘, 셋 완전 버무려져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어떻게든 답안지에다가 3페이지 반 이상으로 함축시켜서 정말 정확하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좀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네. 정말 대단하죠. 이거 25문에 이걸 다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S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건 보안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또 알고리즘의 O 노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 값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 접근하기 되게 좀 수월했던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거는 뭐 다차원 스킨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와 있는 오픈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논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면 그럼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물어본 그대로만 쓰면은 좀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저는 이제 저희 반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그 괜히 답 이렇게 물어본 거 없는 거 내가 많이 한다고 막 써봤자 지면만 아까운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나와 있는 것만 아주 쩌쓱하게 써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배포 전략 물어봤고 테스트 전략 물어봤잖아요. 그거 하나 쓰고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막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3교시에 해당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전략 및 테스트 전략에 대한 부분 쓰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딱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2단락, 3단락에 2단락에 배포 전략 쓰고 3단락에 테스트 전략 쓰고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4단락에다 뭐 연결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끊임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 이렇게 해갖고 배포 전략과 테스트 전략 자, 이게 함축적인 개요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요게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다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물어본 배포 전략 쓸 거고요. 테스트 전략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한번 좀 모아주는 거죠. 문제를. 1단락은 딱 모아줘서 물어본 거 이렇게 쓸 거예요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배포 전략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스트 전략. 그 일단은 이 프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사전에 다 이제 공유가 되시고 좀 보셨지 않으세요?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와서 처음 보신다 있으세요? 네. 그 토픽에 대한 부분들은 음 저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든 그 뭐야 이렇게 해당되는 토픽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답안지에 얼마큼 잘 구성 있게끔 잘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뭐냐 그 저희 아이오반의 특징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도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저희가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채점자가 딱 보고 다 안 읽어보고 예, 그런 부분들로 딱 했을 때 좀 고득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포 전략으로는 뭐 롤링하고 뭐 블루그린, 뭐 까나리 뭐 이런 것들 다 아시는 토픽이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롤링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서버가 세트되어 있으면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이렇게 배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블루그린은 뭐 아시는 대로 로드 밸런싱 이용해 갖고 두 가지 나눠놓고 여기 기존 레거시 환경 그리고 또 신규 시스템 서버 환경 두 가지 만들어 놓고 여기로 했다가 바로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까나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서버로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무중단 전략이 있다 했을 때 장단점이 이렇게 나온다. 네.
물리적인 서버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포 자동화 도구가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뭐 젠킨스도 있고 뭐 하베스도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나달라게 좀 핵심 단어로 그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언제 써요, 이제. 이렇게.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만 뽑아내시는 거예요, 키워드. 키워드를 뽑아내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려면 뭐 이렇게 도식을 많이 그리신다든가 도식 내에 필요한 키워드들 롤링 업데이트에 보면 뭐 무슨 다 배포의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 교체 배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를 받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어본 거 두 번째가 이제 테스트 전략이었으니까 테스트 전략 나오죠. 테스트 전략에 모니터링, 로깅, 뭐 회계 테스트, 기능 테스트, 보안 테스트, 인터페이스 테스트, 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네, 다 하시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도움을 뭐 엮어서 막 이렇게 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모니터링 당연히 하고 회계 테스트 해야죠. 기능 보안 테스트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테스트 전략을 이렇게 진행한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기술사가 되시면 만약에 프리즘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그 뭐지 핵심적인 부분들 답안지에 녹여넣는 그런 부분들은 저만의 그런 그 룰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 각자만의 답안지 작성하시는 룰이 나중에 생기실 겁니다. 네. 그 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딱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잘 보이고 저스트하게 딱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점수 받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프리즘에다가 그렇게 딱 써버리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저희가 그 과거에 공부할 때도 아니 이 프리즘에 임하는 내용들을 항상 보면은 뭐 타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프리즘은 양이 많아요. 네, 그 양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공부하셔서 그 중에서 원하시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셔서 답안지 쓸 때는 이대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거 핵심 단어를 뽑아내서 네, 특징 추출, 네, 아시죠? 그런 부분들로 작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락은 배포 그리고 테스트 전략 수립에 대한 뭐 재원 이렇게 해갖고 고려사항 이 두 가지를 넣는데 뭐 4단락에 고려사항을 넣으셔도 되고 뭐 연계를 어떻게 할 때 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4단락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좀 겹치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세요? 네, 테스트만. 아까 전에도 무중단하기 위한 뭐 테스트, 여기도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이 나오는데 얘도 좀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그 1교시에 나온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좀 보세요. 테스트 원리. 그 부음 공부하실 때 많이 익히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 완, 초, 뭐 집살, 정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도움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도움으로 외워서 뭐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를 쓰고 근데 이게 1교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교시에. 네, 1교시에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 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 요분설 구태 들어보셨어요? 예. 요구사항 정의하고 분석 설계하고 설계 뭐 구현 테스트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유지보수하고. 그럼 테스트할 때 처음에 개발자가 처음 테스트하게 들어가면은 뭘 하죠? 좀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잖아요. 안에 소스 코드 막 보고 뭐 어떻게 지금 구조가 되는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테스트할 때 처음. 그러니까 이게 단위 테스트. 그리고 단위 테스트 끝났어요. 사용자하고 같이 이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요. 통합 테스트 할 때 뭐 합니까? 블랙박스 인풋만 딱 주고 아웃풋 어떻게 나올 거야? 이게 보잖아요. 네. 그럼 해당되는 그 테스트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명세 기반, 구조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다 그 1교시형에 한 문제씩 다 되는 부분이라 특히 더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릴 만한 건 얘네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리집처럼 이렇게 25분 내내 절대 못 씁니다. 네. 특징 추출하셔야 됩니다. 예, 특징 추출. 그리고 특징 추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식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눈에 뜨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화면상에 그림 이렇게 도식을 작성하고 얘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테스트한다. 블랙박스는 이런 그림 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네, 이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뭐 이런 뭐 단순하게 좀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고 뭐 키워드 넣고 그러시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는 테스트 원리 물어봤으니까 써야죠.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 박스 테스트, 블랙 박스, 화이트 박스 써야죠. 여기 그죠? 그리고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도 써야죠. 예, 얘는 딱 나와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세 개. 예, 1, 2, 3단락을 이거 쓰시든가 아니면 앞부분 개요에다가 자, 이걸 내가 다 알아요. 테스트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알아요. 뭐 29119도 알고, 뭐 3306도 알고 이런 식이라면 뭐 이렇게 뭐 내부 구조 뭐 설계 근원해 갖고 이렇게 이거 좀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 딱 써주고 이거 쫙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면 고득점 나오죠. 그죠? 이거 답이 있다라고 지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딱 보고선 이거 너무나도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명구경? 예, 그죠? 명구경. 그리고 여기 보면 동경, 뭐 결상, 유폐직, 예, 뭐 직교, 뭐 이런 것들 나와잖아요. 그리고 구조는 부결, 조결, 뭐 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우리 둘은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경험 기본은 탐부 차트, 예, 이런 부분들로 작성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글로 써주셔도 되는데 언제 이렇게 다 씁니까? 여기 탐색 적원, 뭐 테스트 설계, 뭐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 쓰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풀어서 쓰셔야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는 25분 만에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결과 보고서를 쓰셔도 되고 뭐 연기하셔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게 앞단에 해당되는 3단락까지만 정확한 분량과 이런 내용들이 맞는다면 4단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가 기술사인데 기술사가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의 재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 의견을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네. 명확히 쓰시면 25점. 근데 요거는 만약에 정확하게 잘 쓰셨다. 그럼 뭐 26점도 갈 수 있고 27점도 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2교시형 문제들의 서술형 문제들은 항상 물어본 거 위주로 딱딱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런 좀 많이 외워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있죠. 그죠? 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예, S범, 네, SBOM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예요. 얘가 SBOM의 소프트 구성 요소 명세서인데 제가 그냥 뭐 한 가지 좀 갖고 온 거 좀 말씀 드려보면요. 아마 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도에 솔라인즈 사태 아시죠? 예, 21년도에 로그4j 아시죠? 네. 그리고 22년도에 파세야? 예. 그리고 로그4j 쪽은 뭐죠? 거기 마인크래프트 예, JNDA, LDAP 이런 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안 이슈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급망 쪽에서 생기는 그런 이슈, 보안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어떤 부분을 했냐면요. 소프트웨어에 어떤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 이게 봄입니다. S봄입니다. 활용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버전 1.0이 국가정보원에서 24년 5월 달에 나왔어요. 예.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보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들을 아셨다면 그랬으면 접근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접근하기 너무 좋죠. 뭐냐면은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한 가지 이제 뭐 2단락에 딱 설명해주고 3단락에 S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얘를 봄으로 접근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다. 예, 그랬으면 이제 예, 네. 다음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용들을 보시면 예, 비즈니스 생태계 위기 확산,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이게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쪽에서 뭐 굉장히 보시면은 뭐 취약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죠. 관리 측면, 기술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런 위험 요소가 등장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에서 물어본 S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 뭐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구성도예요. 이 구성도. 이 구성도인데 제가 요것도 요건데 하나를 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게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보험을 생성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보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공급사 쪽에 요걸 뭐 S보험에 해당되는 걸 통합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운영사 쪽에서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보안 취약점 DB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거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요소가 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어디 부분에 보안 요소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S보험의 컨텐츠, 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배포 릴리즈 운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리 상세 활동 이런 부분들은 개발사, 공급사, 뭐 운영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접근하기 좀 쉬우신 문제인데 몰랐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걸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싶으시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좀 그런데 그러면은 좀 걸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네, 알고리즘 복잡도를 설명하고 성능 표기를 위한 오어 노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좀 가려져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답안지 쓸 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오어 노테이션은 개념 있잖아요, 개념. 그리고 유형별 연간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이게 세 가지가 딱 물어본 조건이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점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설명하고 요것도 하나 있네요. 복잡도를 설명하고 여기서 하나 끊어지니까 복잡도 설명하라죠. 성능 표기를 위한 오어 노테이션에 대한 개념 설명하라 그래요. 그리고 유형 설명하고 유형별 연산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네 개 물어봤어요. 네, 네 개. 그렇죠.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네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2단락, 3단락에다 전부 다 표현을 하면서 1단락에는 좀 하나 다 모아주고 뭐 출제위원님 이런 거 설명하라고 했죠. 요거 앞에다 이렇게 써주고 뭐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내가 설명할 거예요. 라고 네 개를 끊어줄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면 이런 거 이런 거 설명할게요. 라고 일단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네 개를 두 개 묶어서 2단락, 3단락에다 표현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네. 근데 뭐 문제를 좀 잘못 봐갖고 개념과 유형을 쓰라 그러네. 개념과 유형과 유형별 시간 연산 시간의 차이만 썼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한 복잡도 설명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난 분명히 알고서 썼어요. 근데 이거 뭐 본거 왜 20점 나오지? 이거? 다른 옆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똑같은데 나는 20점 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물어본 걸 써야 됩니다. 물어본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뭐 알고리즘 복잡도를 설명하고요. 평가 복잡도를 설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오어 노테이션의 개념. 그리고 다음 장에 유형이 나오겠죠? 유형.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별 연산 시간의 차이. 여기네요. 여기.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문제없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잠깐 좀 추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뭐죠?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뭐 모의고사 시험 볼 때도 이거 그림 구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많이 외워서 썼어요. 이 그림을. 외워서 썼는데 이런 그림은 전통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쫙 그림 그려놓고 왜냐하면 칠조회원들도 이런 그림이 전통적이니까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갸우뚱하는데 이대로 표현해 주시면 그럼 그렇구나 아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시 테이블에 뭐 빅 5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무조건 1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빠르죠. 그죠? 제일 빠르죠. 뭔 어떤 값을 막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한 번에 좀 딱딱 나오니까요. 10,0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뭐 10만 개를 넣든 무조건 1에 해당되는. 근데 n 픽토리얼 이건 어마어마하게 느리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그 복잡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다차원 색인 구조의 여기 또 안 보이네. 개념, 유형,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나와 있었습니까? 개념, 유형, 활용 사례.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물어본 거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개념 하나 쓰고, 유형 하나 쓰고, 활용 사례 하나 쓰고, 이래 버리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다차원 색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PAM하고 SAM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얘는 들어가시면 고득점 나옵니다. 이제 고득점 나옵니다. 이건 명확하게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PAM 쪽에 KD 트리나 코드 트리, R 트리, R 플러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표 안에 그린 답안이거든요. 내가 표를 만들어요. 표 내에 난 이런 것도 아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면 그럼 이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제대로 잘 표현했으면 이런 거 17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뭐 KD 트리는 뭐 X 값을 좌우로 정렬하고 그 다음으로 내려면 Y 값으로 해갖고 또 좌우로 정렬하고 또 X 값 좌우로 정렬하고 얘가 뭐죠? 그 공간 DB 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좌표 값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드 트리는 뭐 노스 웨스트,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런 부분으로 네 개로 나누고 점이 이렇게 두 개 찍히면 걔를 또 나눠요. 요네 칸으로 또 나거든요, 얘를요. 네 칸으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나눕니다. 나누고 좌표값 설정해갖고 들어가는 이런 트리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R트리나 SM의 뭐 R 플러스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비트리를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미지가 딱 들어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MBR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이미지 있는 경로를 딱 정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이 비트리 형식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R트리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R트리나 R 플러스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R트리가 이렇게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최소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요. 근데 R 아스테리크 요거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요거를 좀 개선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좀 없게끔 개선한 거죠. 그 아까 전에 R 플러스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냥 R 트리는 이거 뭐 겹치든 말든 이렇게 해갖고 그냥 B 트리 안에 이렇게 연산해서 넣거든요. 근데 R 플러스 트리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인덱스를 하나 더 넣어요. 예. 그렇게 구성해서 조금 더 좀 구분하기 쉽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R 아스트 그 트리 쪽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없게끔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활용 사례 여기 위에서 활용 사례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고득점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걸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네, 요거는 좀 만약에 3교 시험 문제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 알고 좀 아까 전처럼 그렇게 답이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때 자 이렇게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만한 문제거든요. 얘가요.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와요. 네, 이거는 한 15점 만치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네, 그냥 그겁니다. 15.5점이면 16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내 논리가 좋다 한들 예,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또 보면서 뭐 잘했네. 뭐 아무리 잘 썼어도 뭐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방어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일단은 요것도 문제 좀 또 보시면 일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뭐 MIT나 BSD 같은 게요. 폐쇄형 요 SSPL이나 BSL로 등으로 변화하고 있대요. 예.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 변경의 배경 설명하고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 왜 변화하느냐, 뭐 이 변화했던 배경을 설명할 거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래요. 하고 일단락에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예,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의 부분들이요. 예, 이렇게 이제 함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 쓰는 거죠. 물어보는 거. 변경 배경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쓰고. 예, 그러면 얘는 딱 접근하기 굉장히 좀 수월한 거예요.
예, 답안지를 쓸 때 다 그렇게 쓸 겁니다. 만약에 이 접근해서 들어간다면. 예, 그래 딱딱딱 나오거든요, 얘가. 구분이 돼서 단락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좀 보시면 뭐 MIT 뭐 이거 MIT 공대 쪽에서 그 자체적으로 쓰려고 오픈소스 예, 해놓은 거잖아요. 뭐 BSD, 뭐 아파치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SSPL이나 뭐 BSL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부 좀 어느 정도 좀 하시다 보면 봤던 그림이실 거예요. 그죠? 보셨던 그림인데 소프트웨어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이 비라이센스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라이센스 정책에 보시면 반환 의미가 있는 특허 조항이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반환 불필요한 제약이 있는 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무제약 MIT에서 만든 이런 거에 해당되는 라이센스 정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를 하고 있느냐? 라이센스 정책 변경에 대한 배경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가만히 좀 읽어보시면 좀 다 그냥 그런 내용들이죠. 뭐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오픈소스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 떨어져요, 막. 공정 합법도 안 되고, 상업적인 모델 문제도 생기고, 재정 지원적인 문제도 생기고, 수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꾸만 이제 기업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제 바꾸는 거죠. 뭐 가장 두드러진 예가 오라클이 MySQL 인수한 다음에 정책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몽고DB도 바꿨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하고 나서 오픈소스들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변경의 배경도 좀 논리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오픈소스를 갖다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뭐 기술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꾸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뭐냐? 그러면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이라든가 뭐 개발 커뮤니티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대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도 네, 답이 있는 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시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논리고 내가 여지껏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픈소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라고 써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얘도 채점하는 채점관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건 채점관의 기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키워드들이나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러는 거죠. 네, 하나 걸려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잘 써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단락 구성을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이제 15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내용이 채점관이 원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14.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4점으로 떨어질 확률은 없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문제들. 내가 다른 쪽 문제가 자신 있어서 15.5나 16점을 맞을 수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자르건 아니면 그렇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접근하셔 갖고 14.5점에서 15점으로 방어하시는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기폭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1회 정보관리기술사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2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지난주가 시험이었는데 여기까지 이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자체가 저는 합격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실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느낄 때는 내년에는 합격한다. 그리고 140회까지는 무조건 합격한다. 140회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거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좀 기운을 내서 이거를 들으시는 걸로 하실게요. 조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약간 분위기 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4교시 문제를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술사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썼으면 좋았던 건지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게 막 이거는 하나하나 토픽 막 이건 어떻고 막 이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제 경향이 요번에 AI가 나오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생각한 라그 같은 거는 조금 대응했던 문제고 라그 외에는 굉장히 상위 레벨로 나오고 아니면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고서 또 조금 오래되신 기술사님들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낸 거라고.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 딥러닝을 딱 갖고 가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자원이 모자라. 그래서 딥러닝 못 돌리거든요. 왜 자원 모자르고 아니면 자원이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멀티 GPU 연결해야 되는데 멀티 GPU 어떻게 연결할 거야? 그리고 그거 연결할 때 뭘 고려해야 돼? 그게 굉장히 실무단에서 정말 얘기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쏨 나왔잖아요. 쏨도 저도 요번에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할 때 썼거든요. 근데 K민즈 같은 거 말고 쏨을 쓰면 쏨이 사실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비주도 학습이고 곤집이고 똑같은데 경쟁적인 거를 경쟁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차원에서 걔만 딱딱 뽑아가지고 뭐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서 사실은 인공신경망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이랑 다른 점을 써라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실무에서 쓰시는 분이 냈네. 약간 딱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도 뭐 저는 저희 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1번부터 조금 볼게요. 1번은 너무나 이거 혹시 안 쓰신 분 있으세요? 안 쓰신 분 한번 손. 한 명 안 쓰셨어요. 여기 거의 20명 넘게 계시는데 한 명 안 쓰시고 다 쓰셨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 문제죠. IT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고전이지만 또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프로젝트 할 때 다 리스크 있죠. 근데 리스크가 뭐예요? 그냥 리스크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 요소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들을 식별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골라가지고 우선순위 높은 애들부터 빨리빨리 이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핵심.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위험이랑 이슈랑 뭐가 달라?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기출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면접 단골 질문. 근데 그러면은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고 근데 위험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슈 되면 이제 이슈 대장이다 해가지고 체크하면서 진짜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런 거 나오면 일단락에 딱 그거 써야 돼요.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계속 식별하면서 우선순위를 갖고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슈로 발전을 하고 이슈로 발전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제일 우리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갖고 가는 목표다. 이거를 1달락에 한번 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 뭐 아는구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꼭 생각을 하시고 1교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꼭 풀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너무 쉬워가지고 뭐 회전원수나 뭐 다 알잖아요. 너무 다 뻔한 얘기 쓰지 말고 딱 그럼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막 대형 프로젝트 문제 많고 위험이랑 이슈랑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래? 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별로 모듈별로 위험 관리 따로 하고 있고 그거 우선순위를 또 모아서 우선순위를 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4달락에 써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단위마다 위험이 다 있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위험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물어본 거는 당연히 쓰고 추가적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저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립 절차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 쓰라 그런 거 무조건 써야 되니까 수립 절차는 뭐 수립하고 식별하고 분석해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이제 모니터링 아니라고 그러고 감시라고 말을 한대요. 감시.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위험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감시하는 거다. 그냥 모니터링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정 리스크, 긍정 리스크. 근데 이것도 헷갈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는 이제 전략 및 기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부정 리스크, 긍정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한 단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 얘기구나 하고 바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저도 항상 시험 들어가면 조금 헷갈렸던 게 내가 공부한 단어로 꼭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물어본 거를 딱 봤을 때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아, 그러면 이거 리스크 중에서 위협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그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회전환수 쓰시고 그다음에 기회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제 리스크긴 하지만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활공 증대 그다음에 수용. 이거 뭐 활공 향수라고 저희는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증대가 향상시키다라고 해서 활공 향수 쓰시면 되고 4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멀티 GPU를 물어봤어요. 이게 CAOS긴 한데 저희가 CAOS가 요즘에 안 나오겠다고 이게 그 시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은 안 돼 있었는데 요번에 CAOS 많이 나왔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CAOS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그 과목이긴 한데 AI랑 연관된 실무적인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진짜 현장에서 다 이 얘기 하거든요. 딥러닝 어떻게 적용할 때 멀티 GPU나 아니면은 이 자원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1단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멀티 GPU 연결하고 막 CAOS 관점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걸 물어본 이유가 딥러닝에서 대규모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하드웨어 성능의 한계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멀티 GPU를 써가지고 시간 효용성, 그다음에 이 성능, 자원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먼저 표시해주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안다라는 느낌으로 요즘 현장에서 딥러닝 할 때 힘들다. 사실은 만약에 몰랐더라도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것 때문에 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1단락에 그걸 먼저 쳐주고 들어가면은 좀 고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GPU는 뭐고 뭐 당연히 뭐 여러 개 연결한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봐도 GPU 여러 개 연결한 거다. 그리고 장점은 속도 향상 확장되고 그다음에 뭐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여러 가지 비용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구축할 때 고려사항도 그냥 일반적인 CAOS 관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뭐 GPU 연결할 때 뭐 동기화가 중요해요. 아니면 통신 오버헤드 막 이런 거를 중점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 딥러닝을 할 때에 멀티 GPU 연결하면은 모델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모델 병렬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 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 딥러닝 관점에서의 멀티 GPU 환경 구축할 때 고려사항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3번 문제. 이거는 완전히 좀 쓰기 어려웠죠. 이거 그래도 다 들어가셨을 거는 같은데 이 AI에 대해서 완전 상위 개념으로 나왔어요. 법적 이슈, 윤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디지털 권리 장전서부터 요즘에 나오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녹여야 돼요, 여기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기회의 문제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써서 뭐 법적 이슈는 리걸 이슈가 있고 뭐 저작권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그러면 리걸 이슈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요즘에 생기고 있고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도 써도 돼요. 여기다가 법적으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 모바일 신분증 우리가 공부했던 걸 여기다 녹여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현황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윤리적 문제는 우리 진짜 AI 윤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AI 윤리에 대해서 쓰고 기술적 문제도 뭐 적대적 위협 뭐 이런 프론티어 AI 이런 거 외에도 기술적 문제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거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다 끌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EU에서는 AI 액트법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법이 지난 5월에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서 새로 이제 인공지능법을 니아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뭐 설명회 공청회 하고 있다. 이런 거 아시는 거 혹은 신문에서 잠깐이라도 봤던 거를 녹여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네, 다 녹여서 쓰셨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25분 안에 이 문제를 그렇게 녹여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약간 상위 개념을 좀 마인드맵으로 한 번씩 정리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 네, 그거를 꼭 명심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하위의 토픽에 대해서 기술 요소나 이런 것도 공부하지만 상위에서 물어보면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지라고 상위 개념으로도 한 번씩 정리해서 본인이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번 이 개방형 API. 이거 이제 소비랑 레스트 보고서 또 이게 언제적 문제인데 이게 122회 때 나왔어요. 소비 똑같이 나왔어요. 소비랑 레스트를 비교하라. 그때는 비교하라 나왔고 그다음에 소비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약간 바뀌어서 나온 거죠. 정의랑 특징, 소비랑 레스트 구성 요소. 근데 사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개방형 API 요즘 많이 쓰는데 취약점이랑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것만 내기가 약간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옛날 거랑 이렇게 엮어서 내고 싶어서 요렇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 133일 시험에도 REST API가 1번 문제로 나왔잖아요. 1고시 1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그냥 개념은 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문법, XML로 그냥 던지는 거고 조금 더 무겁고 그렇지만 그 통신이 HTTP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XML 아니라 제이슨. 감사합니다. 네, 제이슨 방식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0 던지면은 XML로 나오고 1 던지면 제이슨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슨 방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쓰면서 이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4가지 구성 요소 얘기하라 그랬을 때 정답이 있죠. UDDI랑 WSD의 XML, HTTP 이렇게 4개 쓰고 그다음에 REST 같은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 통해서 다 나가니까 뭐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뭐 레이어 같은 거 써주시고 이거는 아시는 대로 공부한 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API 취약점이랑 대응 방안을 좀 잘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방형 API, 그러니까 오픈 API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취약점은 인증이잖아요. 인증이랑 권한. 사실 인증이랑 권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인증 권한의 취약이 확실히 있고 여기서 오아스프 API 탑10 기반 취약점에서도 어센티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어설라이제이션 이 2개가 항상 앞에 나와요. 딱 인증이랑 권한. 그래서 그냥 이거 사실 이 API 취약점 몰랐어도 API 취약점 그냥 생각했을 때 인증이랑 권한이 문제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OAuth 2.0 우리가 또 만약에 토픽으로 OAuth 2.0 이미 공부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OAuth 2.0으로 해서 토큰 방식으로 한다. 뭐 JWT 쓴다. 그래가지고 토큰도 유효기간을 줘가지고 리프레시 토큰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 다 쓰시면 되고 약간 본인이 아는 선에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단계적 감리 방법이랑 검토 항목. 이거 보고서 좀 욕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멘토님들 중에서도 욕하시면서 네가 쓰라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막 이러셨는데 사실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화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SLA에 대해서 CCO가 130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하셨던 분이 있으면은 그 감리에 대해서 이 가이드를 꼭 읽지 않았어도 이 전환 사업의 단계를 알고 거기서 내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돼, 주요하게 검토해야 될 게 뭔지를 알면은 그거를 감리 방법으로 쓰면 돼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전환 타당성. 얘를 왜 클라우드로 전환하냐. 그 클라우드 전환해가지고 실제로 비용이 카펙스는 얼마 들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죠. 프로젝트 비용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가면 오펙스가 들잖아요. 오펙스는 얼마 들고, 그래서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고, 그 우리가 검토하는 게 결국에는 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에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환 타당성 검토나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그러면 에지이즈는 어때? 에지이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전환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연동 시스템들이잖아요. 우리만 클라우드 가면은 그다음에 연동 시스템들이랑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야? 문제는 없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이관이 잘 되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SLA죠.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던 SLA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타당한지. 네, 마지막에 이제 안정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할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뭐 호환성 같은 걸 확인한다. 그래서 검토 항목은 사실 이거는 가이드가 있는 애긴 한데 뭐 가이드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실제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감리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받진 않았어요. 좀 약간 옛날스럽게 옛날 그냥 일반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하셨는데 요번에 가이드가 어쨌든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 전환하면은 어쨌든 이 확장이 되잖아요.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데 만약 오토 스케일링 설정했으면 그 값을 어떻게 설정했고 어떻게 구했고 맞는 값인지 뭐 이런 거를 감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 클라우드스러운 거를 쓰면은 절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거를 실무했으면은 이런 제가 말한 실무적인 단어로 이러한 걸 감리를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핫한 이슈고 가이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실무가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실무적인 거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시각화하려고 많이 써요. 그래서 비지도 군집법, 비지도 군집.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저기 기술사 시험에서 군집 학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K민즈도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DB스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쏨 나왔죠. 그래서 한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쏨 나올 차례 아닌가 이렇게 군집을 좋아하는데 이제 나올 게 쏨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쟁적인 이제 경쟁층이 있어요. 경쟁층이 있어가지고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뭐 50차원에서 2차원, 3차원으로 줄이는데 그 줄일 때 보통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오류를 측정해가지고 오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역전파 오류, 역전파나 아니면은 그냥 순전파든 계속 오류를 줄여가면서 얘를 찾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는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거, 제일 짧은 거 아니면 제일 유사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원 축소에 많이 쓰이고 이거는 시각화할 때 많이 쓴다.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할 때 저는 여기서 이 학습 방식이 진짜 큰데 여기에 그냥 이제 묻혀져 있는데 사실 경쟁 학습이냐 아니면 오차 역전파냐 이 오차 역전파로 써 있으니까 조금 안 와닿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을 계속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답이 나오면은 실제 답이랑 확인해 가지고 틀렸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계산하고 그게 오차를 계속 수정하면서 W 기울기를 계속 수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는 그냥 경쟁적인 방식으로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그 뽑아낸 걸로 차원 축소를 해버려서 얘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다. 그게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